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4장 폐연의 유방과 번쾌. 유방과 번쾌. 진시황이 죽고 호해가 황제로 등극했을 무렵 폐연에는 유방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유방은 어려서부터 무술에 능하여 사상이라는 마을의 정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본시 벼슬에는 욕심이 없어 낮이나 밤이나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유방은 본시 체구도 장대한 데다가 성품도 활달하고 인자하여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얼굴은 용같이 특이하게 생겼다. 게다가 왼쪽 넓적 다리에는 72개의 점이 있어 관상가들은 그를 후일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방 자신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말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매일같이 술과 계집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니 그를 기대를 가지고 보아오던 사람들조차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차차 그를 천하의 남봉꾼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그 지방에는 여문이라는 60객 도학자가 있었다. 여문은 일반 학문에도 해박했지만 특히 관상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근방에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문이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던 유방의 관상을 보고 첫눈에 혹해버렸다. 그리하여 생면부지의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자네에게 술을 한 잔 대접하고 싶으니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나? 유방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노인장께서는 무슨 연유로 저에게 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아, 늙은이가 술을 한 잔 대접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은가? 알겠습니다. 저는 워낙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라 술을 주신다면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여문은 유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나누는데 유방의 얼굴은 볼수록 제왕지상이 분명하였다. 이에 여문은 내심 굳게 결심한 바가 있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마누라, 지금 사랑방에 와 있는 젊은 청년과 우리 집 큰딸 아이를 두말 없이 결혼시켜야 하겠소. 마누라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기절초풍할 듯이 놀란다. 영감이 정신이 돌아버린 모양이구려. 그 아이는 이미 현령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청년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오? 그런 약속이야 파기해버리면 그만 아니겠나?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마누라는 나만 믿고 있어요. 그래도 마누라는 화를 벌컥 내면서 극성스럽게 반대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돼요. 현령을 사위로 맡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마다하세요. 마누라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현령이라면 한 고을의 사또가 아니던가. 사또를 사위로 맞이하면 장인도 장모도 호강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여문 노인의 생각으로는 사또 따위는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여보 마누라.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집 큰딸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오. 그런데 황후의 기상을 타고난 그 아이를 겨우 현령 따위에게 주어버리자는 것이오. 영감은 그 아이가 황후가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시오? 보자 하니까 엉터리 관상만 보아가지고 설랑. 아이 참, 이 마누라쟁이하곤. 관상학으로 보아서 우리 큰 아이는 틀림없이 황후가 될 기상이란 말이야. 영감님 관상 따위를 누가 믿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런가? 늙은 마누라는 영감님의 관상 실력을 애시당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문 노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허참, 마누라쟁이하곤. 남들은 모두 나의 관상을 1등으로 치는데 집안에서는 영 남모르듯 하고 있으니 하여튼 당신이 끝까지 내 의견에 반대할 생각이라면 딸 아이를 이 자리에 불러다 놓고 본인더러 결정하라고 합시다. 됐소? 맘대로 하시구려. 물어보나 마나 그 애는 현령한테 시집 가겠노라 대답할 거예요. 두 내외는 딸을 그 자리에 불러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준 뒤에 이렇게 물어보았다. 너는 현령한테 시집을 갈 테냐? 그렇지 않으면 장차 제왕이 될지도 모르는 청년에게 시집을 갈 테냐? 불려온 큰딸은 워낙 기상이 웅장한 성품인지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현령은 싫어요. 그 청년한테 시집가게 해주세요. 늙은 어머니가 너무도 기가 차서 호통을 친다. 이거 사. 지금 내가 정신이 있느냐?
어째서 현령을 마다하고 유방인지 저통인지 하는 천하의 남봉꾼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것이냐? 어머니, 제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사내 대장부가 남봉을 부릴 줄 모른다면 그런 사내를 무엇에 쓰겠어요? 자고로 영웅이 호색한다는 말도 있지 않아요? 유방이라는 청년이 아버님 말씀대로 장차 제왕이 될지 어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젊은 그에게는 그런대로 미래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현령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버린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여무는 딸의 똑 떨어지는 명쾌한 대답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과연 너는 황후의 제목이 분명하구나. 내 뜻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 애비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여문 노인은 다시 사랑방으로 달려나가 유방과 다시 술잔을 주고받다가 문득 여복의 유방 청년. 내게는 사랑스런 딸이 있는데 자네가 내 딸아이와 결혼을 해주게나.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네. 하고 말했다. 처음 만난 청년 유방을 사위로 맞이할 결심이었던 것이다. 유방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하였다. 노인장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문 노인은 유방에게 새삼스러이 술잔을 권하면서 말했다. 내게는 자식으로 자매가 있는데 큰딸의 이름은 아니라고 하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니까 자네가 그 아이와 결혼을 하라는 말일세. 다시 말하면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달라는 말이지. 노인장과 저는 오늘이 초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저한테 따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네가 궁금한 모양이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줌세. 나는 관상학의 대가일세. 자네와 나는 오늘이 초면이지만 관상학상으로 보아 자네는 먼 장래에 반드시 제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자네에게 내 딸을 주는 것일세. 제 얼굴이 먼 장래에 제왕이 될 상이라고요? 아무튼 잘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허기야 사람의 팔자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허니 저라고 제왕이 되지 못한다는 법은 없겠지요. 제왕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으로서는 장가를 들 형편이 못 됩니다. 따라서 노인장의 말씀에는 사양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방은 완곡하게 거절해버렸다. 그러나 여문 노인은 여전히 끈덕지게 설득한다. 이 사람아, 자네가 장가들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린가? 어째서 장가를 못 가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세.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눠가며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바로 그때 뒷문 밖에서는 아까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처녀가 있었으니 그 처녀는 여문의 딸인 알랑이었다. 알량은 문틈으로 엿본 유방의 얼굴이 첫눈에 흡족하게 여겨져서 아버지가 나의 신랑감을 정말로 잘 골라주셨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청년과 결혼하리라. 하고 혼자 속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다. 그러나 유방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여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형편으로는 결혼할 수 없는 사유가 3가지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어서 말해보게. 첫째는 아직 나이가 어려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직 수양을 제대로 쌓지 못해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립하지 못함 때문이고 셋째는 집이 가난하여 아직 처자식을 먹여 살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뒷문 밖에서 그 말을 엿들은 알량은 크게 실망하였다. 거절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여문은 단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그게 어디 결혼 못할 사유가 되는가? 자네 말을 들어보니 자네의 사람됨이 더욱 믿음직스럽기만 하네. 유방은 여문에게 술을 따라 올리며 다시 말했다. 저는 학문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산도 없는 놈인데 뭐가 믿음직스럽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여문은 약간 나무라는 어조로 말을 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의 재산을 보고 딸을 주려는 것이 아니네.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아주게. 그러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재산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불알 2쪽밖에 없는 저에게 무슨 까닭으로 딸을 주시려는지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알 2쪽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장가들 자격은 충분하지 않은가. 하하. 여문은 한바탕 큰 소리로 웃고 나서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가 왜 자네를 믿음직스럽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말해줌세.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는 법이네. 그런데 자네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
그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청년인가. 보통 청년들 같으면 내가 딸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 감지덕지했을 걸세. 그러나 자네는 생각이 깊어서 매사를 냉철하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니 그 또한 믿음직스러운 점이 아닌가. 얼굴이 워낙 제왕지상으로 생긴 데다가 생각하는 바가 이처럼 신중하니 내가 어찌 사위로 탐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인장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지나치게 잘 보아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나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인가? 글쎄올시다.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 자네가 믿어줄지 모르겠네마는 내 딸 역시 용모로 보나 기상으로 보나 자네의 배필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일세. 내가 보기에는 자네와 내 딸은 하늘이 정해주신 천정배필인 것 같아. 내가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세. 유방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제 결혼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무는 크게 실망하며 말한다. 그래. 내가 이처럼 애원을 했는데도 안 되겠다는 말인가? 죄송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그렇다면 이 3년쯤 기다려주면 가능하겠나? 글쎄올시다. 그때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년 후에라도. 유방이 거기까지 말했을 바로 그때 벼란간 뒷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알량이 유방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살포시 들어오는 것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알량은 눈을 들어 유방을 슬쩍 올려다본 뒤 아버님, 소녀의 혼담에 대해서는 소녀도 한 말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여문 노인은 사랑하는 딸이 벼란간 사랑방에 뛰어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내가 어째서 여기에 나타났느냐?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 유군에게 인사하거라. 여보게 유군, 이 아이가 바로 나의 큰딸인 아닐세. 하고 두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유방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특별히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미간 사이가 널찍한 것이 보통 처녀는 아닌 것 같았다. 처녀 안은 유방에게 머리를 공손히 수구려 보이며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소녀는 아까부터 뒷문 밖에서 두 분의 말씀을 시종일관 엿듣고 있었사옵니다. 남의 말을 엿듣는 것이 예절에 어긋나는 일임은 알고 있사오나 소녀의 일생에 관한 혼담 이옵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엿들었사오니 그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야기가 혼담이다 보니 본인이 엿들었기로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오. 유방은 어색한 말투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알량은 도도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계속 말했다. 이처럼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유랑께서 조금 전 지금으로서는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것은 소녀와의 결혼을 거절하기 위한 단순한 핑계가 아니시온지 소녀는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싶사옵니다. 알량 처녀가 눈썹 한번 까딱하지 않고 야무지게 따지고 드는 바람에 유방은 어안이 벙벙해왔다. 천만에요. 싫으면 싫다고 사실대로 말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핑계까지 대가면서 거절하겠소. 다만 나는 지금으로서는 장가갈 수 없는 사정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요. 그 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오. 알량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에 가벼운 희색을 띠며 그렇다면 소녀는 안심이옵니다. 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수줍은 듯 말하는 것이었다. 안심이라니 뭐가 안심이란 말이오? 이번에는 유방이 물어보았다. 그러자 알량은 벼란간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는데 아까 유방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결혼을 못하실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옵니다. 학문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을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알량은 유방의 얼굴을 따뜻한 눈매로 그윽히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아니한다. 옆에서 듣고만 있던 여문 노인이 그제서야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말했다. 내가 유군에게 첫눈에 반한 모양이로구나. 학문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지 내가 시원스럽게 대답해 두어라. 유방은 처녀의 얼굴을 새삼스러이 바라보았다.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얼굴인데다가 성품조차 쾌활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다면 이만한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유방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학문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어째서 결혼 못할 사유가 되지 않는지 낭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오. 참고 삼아 꼭 들어보고 싶소이다. 하고 말하였다. 알량은 빙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유방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소녀의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여쭙겠나이다. 첫째, 지금으로서는 학문이 부족하여 결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으나 학문이란 것은 일생을 두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옵니다. 따라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어차피 결혼을 하시려면 지금 결혼하시나 2, 3년 후에 결혼하시거나 마찬가지 일이 될 것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알량의 명철한 사리 판단에 크게 감동을 하였다.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군요. 그렇다면 용기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방께서 용기가 없는 것도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만 용기라는 것은 어떤 사태에 부딪혀야 비로소 용솟음쳐 오르는 것이지 아무런 일도 없을 때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셨으나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이옵니다. 지금은 비록 한 푼 없는 처지라 하여도 두 사람이 결혼 후에 힘을 모아 노력하면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일인데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나이까? 예? 두 사람이 결혼 후에 힘을 모아 노력하면 천하를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유방은 알량의 거대한 포부를 엿본 것 같아서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다. 여무는 이때다 싶어서 얼른 대답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제왕지상을 타고난 인물이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지만 이제사 말이지 내 딸 역시 자네에 못지않은 제왕지상을 타고난 아이라네. 그러니까 내 딸과 결혼하면 자네는 틀림없이 제왕이 될 수 있을 걸세. 유방은 그 소리에 또 한 번 놀라며 묻는다. 따님께서도 저와 똑같이 제왕지상을 타고난 여인이라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란 말이야. 그러니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야. 좋습니다. 알량같이 훌륭한 처자를 제가 어찌 싫다고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이날 두 사람은 즉석에서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날의 신부 알량이야말로 후일 여태우로서 천하를 주름잡은 바로 그 여인인 것이다. 유방과 알량의 약혼이 성립되자 여무는 즉석에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 돌아갔을 바로 그때에 문득 대문 밖에서 몹시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는데 이 댁이 여문 노인 댁입니까? 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여문이 몸소 일어나 나가보니 대문 밖에는 키가 9척이나 되는 데다가 얼굴이 시커먼 수염으로 뒤덮여 있는 몹시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여문이 관상을 보니 얼굴은 비록 험상궂게 생겼어도 예사인물이 아니었다. 자네는 무슨 일로 내 집에 찾아왔는가? 여문이 묻자 괴청년은 머리를 꾸벅해 보이고 나서 저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번쾌라는 놈입니다. 유방이라는 어른이 이 댁에 가 계시다기에 그 어른을 찾아뵈려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이 이 댁에 계시거든 잠깐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생김새는 험상궂어도 관상학상으로는 쓸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었다. 유방을 만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라 들어오게. 번쾌는 여문을 따라 들어와 유방을 만나자 방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유대인 전에 인사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번쾌라는 놈입니다. 하는 일은 비록 계백적 노릇을 해먹고 있으나 나라를 일으켜보려는 큰 뜻을 품고 유대인을 일부러 찾아뵈러 왔사옵니다. 유방은 번쾌의 손을 덥석 붙잡아 일으켜 앉히면서 말한다. 오, 이 지방에 번쾌라는 지사가 있다는 소문을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려.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셨다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러자 번쾌는 감격한 듯 머리를 주걱거리며 말했다. 평소에 흠모해 오던 유대인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 유대인께서는 혹시 진승과 오광의 무리가 진시황에게 등을 돌리고 초국 재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옵니까? 유방은 웃으면서 대답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소.
내 비록 겉으로는 술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승과 오광의 반란 사건뿐만 아니라 진시황 사후의 전국 각지의 영웅 호걸들의 출반 사실도 모두 알고 있다오. 그러한 사실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면 유대인께서는 어찌하여 아직도 술과 계집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계시옵니까? 번쾌의 질책은 은근히 신랄하였다. 허송세월? 하하. 유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통쾌하게 웃으며 번쾌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급히 마시는 물도 체하는 법이요. 매사에 때가 있는 것인데 때도 오기 전에 서두르는 것은 도로무공이 되기 십상이라 나는 오랫동안 술과 계집으로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오. 번쾌는 그제서야 유방의 참뜻을 알아본 듯 말했다. 유대인의 큰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가는 때를 놓쳐버릴 우려도 있을 것이니 진시황이 죽어 천하의 주인이 없어진 이때가 유대인께서 걸기하실 때가 아닌가 싶사옵니다. 유대인께서 걸기하신다면 저도 견마지로를 다할 터이오니 천하 대세를 속히 도모하도록 하시옵소서. 고맙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진작부터 동생 공사할 동지들을 은밀히 규합하고 있던 중이오. 그런데 귀공이 불시에 찾아와 나의 잠을 깨워 일으켜주니 나도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먹을 생각이오.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합시다. 유방은 번쾌에게 새삼스럽게 술잔을 권하며 말했다. 오늘은 나에게 두 가지의 커다란 경사가 있는 날이오. 오늘이야말로 나에게는 다시 없는 대길일인가 보오. 두 가지의 경사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첫째는 귀공 같은 믿음직스러운 동지를 만난 것이고 둘째는 가인을 만나 백년지계를 약속하게 된 것이오. 번쾌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럼 유대인께서는 오늘 약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이 어른이 바로 나의 장인 어른이시오. 어서 인사드리시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만 있던 여무는 별안간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대장부와 대장부의 만남이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만 같네 그려. 자네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한다면 천하의 대사인들 어찌 이루어 놓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 나로서는 번쾌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어르신께서 저에게 무슨 소원이?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이미 유방과 약혼을 했으니까 작은 아이는 번쾌 자네가 맡아주면 고맙겠네. 저는 계백정이라 불리는 천한 몸이옵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찌 따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천하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만인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법이네. 두 말 말고 내 딸을 맡아주게. 여문의 결정에 유방도 크게 기뻐하며 번쾌에게 장가들 것을 권하는 바람에 번쾌는 즉석에서 여문 노인의 둘째 사위가 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장차 천하대사를 도모할 유방과 번쾌는 동서간이 되었다. 패공이 된 유방. 여문 노인은 하루에 2명의 사위를 한꺼번에 얻게 된 것이 크게 기뻐서 유방과 번쾌의 손을 붙잡고 감격 어린 어조로 말했다. 자네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시황제가 죽은 뒤에 호해가 황제로 등극하였으나 그자는 황제의 제목이 못 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천하의 주인이 없는 셈이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덕이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면 일약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일세. 그런데 유방 자네는 덕과 용을 겸비한 데다가 제왕지상까지 하고 있고 번쾌 자네는 제왕지상은 못 되어도 출장 입상이 분명하므로 자네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 천하를 얻기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걸세. 나는 장인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노니 자네들 두 사람은 부디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구출해주기 바라네. 번쾌가 그 말을 듣고 즉석에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시황제가 죽고 나자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만한 어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유대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게다가 유대인과 동서지위까지 맺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유대인을 주공으로 모시며 천하를 얻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번쾌의 손을 힘차게 움켜잡으며 말했다. 오, 그대가 부족한 나를 이처럼 생각해주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네 그려. 그러나 부덕한 나 같은 사람이 주공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주제넘은 일일세.
그러나 나는 사리사욕을 떠나서 오로지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는데 애써 볼 것이니 자네도 나와 함께 힘을 기울여 노력하여 보세. 그러자 번쾌가 말하는데 계급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구국재민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보자는 그 말씀은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큰일을 도모하려면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형님을 주공으로 모시고 매사를 형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오니 형님께서는 주공의 중책을 기꺼이 수락하시옵소서. 여문 노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소리를 내어 감탄한다. 오, 군신지휘가 벌써부터 아름답구나. 번쾌가 유방에게 다시 말한다. 저에게는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많사온데 그들도 형님을 만나뵈면 무척 기뻐할 것이옵니다.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이 많다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이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동지 두 사람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소아라 하옵고 또 한 사람은 조참이라 하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모두가 현청에서 주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옵니다. 유방은 그 대답에 적이 실망하며 말했다. 뭐야? 관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하대세를 함께 도모하자는 말인가?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권력 앞에서는 충견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천하대세를 도모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번쾌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소하와 조참은 비록 관록을 먹고 살아오기는 하오나 진시황의 강압 정치에는 옛날부터 이를 갈아오던 희대의 지사들이옵니다. 비록 관청의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믿을 만한 동지들이란 말인가? 물론입니다. 천하의 대세를 도모하는데 제가 어찌 믿지 못할 사람들과 손을 잡겠습니까? 소하와 조참은 지략이 풍부하고 경륜이 웅대하여 모두가 일국의 재상 제목들이옵니다. 제가 그들로 하여금 형님을 찾아뵙도록 이르겠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신이 많은 인물들이라면 나도 기꺼이 만나보기로 하겠네. 두 사람의 대화가 거기에 이르자 이번에는 여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유방에게 말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졸장부를 대장부로 만들 수도 있고 대장부를 졸장부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법이네. 그러므로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독려하여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줘야 하는 법이네. 내가 듣기로 소하와 조참은 범인이 아닌 것 같으니 조속한 시일 안에 예를 갖추어서 그들을 꼭 만나보도록 하게. 장인어른의 귀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고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방과 번쾌는 술을 나누며 환담을 하다가 석양 무렵에는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거닐고 있노라니까 저 멀리 500여 명의 노역부들이 관리에게 끌려가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유방은 그들을 보자 분노의 빛이 솟구쳐 올랐다. 아니, 진시황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저놈들은 아직도 노역부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야. 번쾌도 분노를 일으키며 말했다. 진시황이 죽은 지가 오래건만 그의 망령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남아서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유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형님, 인솔자를 죽여버리고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 역시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아직도 백성들을 노역부로 잡아간다는 말인가. 유방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인솔자 앞으로 다가가서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오? 하고 시비조로 따져 물었다. 인솔자는 유방을 안 입고 온 눈매로 째려보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말거나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관가에서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산 시황제 능묘 치산 공사를 시키려는 것이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시황제가 죽은 지 한참이 되었는데 아직도 노역부들을 강제로 끌어가느냐 말이오. 뭐야? 내 놈이 어떤 놈인데 함부로 불경스러운 말을 씹으려 대느냐. 내 놈이 내 손에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모양이구나. 인솔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금방이라도 목을 칠 듯이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번쾌에게 고갯짓을 해보이며 말했다. 누가 누구의 손에 목이 날아가는지 한번 볼까?
유방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번쾌는 번개같이 덤벼들어 인솔자를 한 주먹에 날려버렸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번쾌의 쇠망치 같은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진 인솔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형님, 인솔자를 죽여 없앴으니 이제는 형님께서 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방은 노역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다. 시황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을 노역부로 징발해 온 것은 관리들의 커다란 잘못이었소. 이제 인솔자를 죽여 없앴으니 당신네들은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시오. 이후에도 당신네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도와주겠소. 한번 끌려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줄 알고 있었던 노역부들은 너무도 뜻밖의 구원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유방에게 묻는다. 선생은 누구시길래 저희들을 이처럼 사지에서 구출해 주시옵니까? 그러자 번쾌가 썩 나서며 대답했다. 이 어른으로 말하면 사지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유방 장군이다. 금후에도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유방 장군을 찾아오라. 장군께서는 기꺼이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이다. 유방은 노역부들을 해방시켜주고 번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한결같이 두주불사하는 호주가여서 마셔도 취할 줄 몰랐다. 번쾌는 술을 마셔가며 유방에게 말했다. 형님께서 천하의 주인이 되시려면 우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폐연의 현령이라는 자는 학정을 저질러 인심을 잃고 있으니 그 자를 쫓아내고 형님께서 우선 그 자리에 올라앉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유방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큰일을 도모하려면 근거지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현령을 쫓아내기가 쉬운 일이겠나? 현청에는 소아와 진참이 있으니까 그들과 의논하면 현령 하나쯤 죽여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동지들을 되도록 많이 규합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삼가하여야 할 일이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바로 그때에 문득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유방과 번쾌가 함께 나가보니 대문 밖에는 난데없는 장정 1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대들은 웬 사람들인가? 그러자 장정들은 유방과 번쾌를 향하여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다. 저희들은 오늘 장군님께 구원받은 노역부들이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장군님께서 도탄 속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은 장군님의 부하가 되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이옵니다. 저희들은 신명을 기울여 장군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오니 부디 부하로 받아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자네들이 나를 따르겠다면 내 어찌 그대들의 호의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면 안에 들어가 술이나 마시면서 얘기하세. 유방은 장정들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술을 한 잔씩 나눠주며 물었다. 자네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10명뿐이오나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는 50명이 넘습니다. 그들도 함께 장군님 뜻에 따를 것이옵니다. 고맙소. 이리하여 유방은 졸지에 일약 6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수령이 되었다. 수령이 된 이상 부하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항산이 없는 유방으로서는 장정 60여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사정이 딱하게 되자 번쾌가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형님, 이러다가는 부하들을 굶기게 생겼습니다. 폐연 현령의 자리를 속히 빼앗아 해결해야 합니다. 유방이 번쾌에게 말했다.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현령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야 한다는 말에는 나도 수긍이 가네. 그러나 60여 명에 불과한 부하들만 가지고 어떻게 현령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는가?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빠른 시간에 소하와 조참을 이곳으로 비밀리에 불러다가 계략을 꾸며보겠습니다. 이튿날 번쾌는 소하와 조참을 유방에게 소개시켰다. 소하가 유방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유 장군님의 말씀은 번쾌 동지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진작부터 많은 동지들을 규합해 놓고 유덕하신 어른께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 유 장군께서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나시면 저희들은 즉각 호응하여 걸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요. 그러나 패성을 점령하려면 무력이 있어야 할 텐데 나에게는 훈련을 받지 않은 60여 명의 장정만이 있을 뿐이니 이 일을 어떡하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일 안으로 다량의 무기를 보내드릴 테니 장군께서는 장정들에게 군사훈련을 시급히 시켜주십시오. 훈련만 잘 시켜놓으면 60명도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소. 무기를 꼭 좀 부탁하오. 염려 마십시오. 장정들에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밖으로부터 현청을 공격해오고 안에서는 저희들이 호응해 나가면 현청을 점령하기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방의 입장에서는 60명의 병력만으로 큰일을 일으키기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소아 동지. 예, 무슨 말씀입니까? 힘으로 대결하기에는 우리 군사의 수가 적으니 어떤 계교를 써가지고 패성을 무혈 점령할 방도는 없겠소? 무혈 점령이요? 참으로 좋으신 생각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점령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아동지는 지략이 풍부하신 분인 줄로 알고 있으니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계책을 한번 생각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소아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손바닥을 마주쳤다. 좋은 계교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장군께서 현청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현령에게 보내는 무시무시한 경문을 화살에 매달아 성 안으로 쏘아 들여보내십시오. 그러면 현령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지 않으려고 성문을 자기네의 손으로 열어줄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싸움을 아니하고 성을 점령할 수가 있을 것 아니옵니까? 유방은 감탄에 무릎을 치며 소아에게 말한다. 소아 동지는 과연 천하의 모사이시오. 그 경문은 소아 동지 외에는 아무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 수고스럽지만 그 경문도 동지가 써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러면 장군님 명령에 따라 소생이 경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경문을 썼다. 폐연령은 보아라. 천하는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 시달린 지가 너무도 오래되어 각지의 영웅 호걸들은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저마다 걸기를 하고 있다. 이에 나 유방은 혼돈한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드디어 정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공의에 의하여 패주가 되어 천하대세를 도모하고자 하는 터이니 현령은 목숨이 아깝거든 성문을 열고 조속히 항복하여 성 안의 백성들을 전화해서 구하도록 하라. 만약 1000명에 순응치 않는다면 그대는 삼족이 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도 무참히 희생될 것이니 만에 하나라도 후회를 남김이 없이 하라. 정의군 사령관 유방. 유방은 소아가 만든 경문을 읽어보고 또 한 번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과연 소아 동지는 천하의 명문가이시오. 아무리 우매한 현령이라도 이 경문을 읽어보고는 자진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오. 그 탁월한 지략과 명석한 문장은 아무도 따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동지를 얻음으로써 천하를 얻은 셈이요. 홍운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 소생은 곧 패성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니 좋은 날을 택하시어 경문을 쏘아 보내시옵소서. 그동안 소생은 장군님을 패주로 맞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겠사옵니다. 소아가 돌아가 무기를 보내오자 유방은 부하들에게 군사훈련을 맹렬히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느 날 밤에 유방이 문제의 경문을 화살에 달아 성 안으로 쏘아보내니 백성들이 그 경문을 먼저 주워보고 한결같이 공포에 떨며 말한다. 우리가 전하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현령을 우리 손으로 죽여 없애고 덕망이 높은 유방 장군을 성주님으로 모시면 될 게 아닌가. 누가 아니래. 우리들이 살아남으려면 현령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갈아버려야 하네. 이 모양으로 백성들이 저마다 들고 일어나 마침내 현령을 자기네 손으로 죽여 없애고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 일행을 기꺼이 맞아들였다. 그러면서 백성 모두가 유방을 성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성원을 보내는 것이었다. 유방은 몇 차례 사양을 하다가 마지못하는 척 성주의 자리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소하, 번쾌, 조참 등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날 패공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오로지 동지들 덕택임을 거듭 감사드리오. 하며 동지들의 노고에 칭찬하기를 잊지 않았다.